이제 수호자분들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신 19여 추진위원장 강대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저기 영상 켰죠? 영상 시작했어요. 예. 제가 지난 2일에 저기 간담회를 열고 나서 7, 8월 달에 좀 간담회를 열고자 했으나 이번 여름이 너무 더운 관계도 있고 간담회 장소를 좀 섭외하는 문제도 좀 난항을 거쳐가지고 지금에서야 지금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담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정 분담금 산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타 지역 추정 분담금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창신동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 90구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연이어 그동안 이제 소유자분들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을 우리 구구역 위원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년 이제 정비 계획안이 나오고 이제 연이어 이제 추정 분담금이 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소유자분께서 이제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인 것 마냥 좀 오해를 하시는데, 추정 분담금이라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90구역의 전체 토지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것인지, 또한 새로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추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자산을 이제 일으키는 것은 토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을 지칭을 하고요. 종후 자산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칭을 합니다. 자, 종후 자산에는 이제 조합원 물량과 일반 물량이 있겠죠. 조합원 물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물량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업비에 관해서도 서울시 정보 몽땅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냥 관련 금액을 이제 추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전 자산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후 자산을 추정한 다음, 이 종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뭐 토지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감리비 등 요걸 뺐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지, 그런 것이 이제 추정 분담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0구역의 이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비례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나올 것인가 라는 거지, 그런 간단한 자료이지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전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내가 분담금을 내고 들어갈 것인지, 혹은 여러분들 중에 권리가가 너무 높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환급을 받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추정 분담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저 물 좀 먹을게요. 요 며칠 전에 저희 공식 카페에다가 추정 분담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올리신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비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평당가가 얼마 나오고,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니까 추정 분담금이 이만큼 나옵니다 라는 이제 도표로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는 원가 방식, 거래 방식, 수익 방식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 원가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30년 전에 내가 건물이 있어요. 그럼 매년마다 감가가 됩니다. 그거를 저기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 창신동 지역의 실거래가를 갖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것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즉 충신동, 해화동, 왕십리, 신설동 이 주변의 시세를 다 수집을 해요. 데이터를. 그래서 평균적인 걸 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 창신동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게 바로 거래 방식이라고 하고요. 수입 방식도 이 주변 우리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남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우리 창신동에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감정평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 감정평가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종전 자산을 이제 평가를 할 때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보정률, 그 다음에 단독이나 근린 같은 경우는 이 토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보정률의 건물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보정률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정률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나는 가격이 있어요. 그 혼란을 막고자 적정하게 보정을 하는 것이 보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전자산 가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동산 가격 알림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일사편립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상으로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건 좀 참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종우자산에 대해서 타사례를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예로 단독주택 한 평값 대비 신축 아파트 한 평값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창신동은 지금 단독주택 한 평값이 지금 3천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경희궁자리 같은 경우는 6천 전후로 해가지고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지역도 우리 소자분들이 적극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분명히 저는 사업성과 미래성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제 단계별로 두고 이제 가격은 이제 상승이 됩니다. 허나 지금 가격도 재개발 기대 심리에 의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숭인동 지역에 이제 그 재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하고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을 봤을 때 1.5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게 곧 프리미엄이고 재개발 이슈로 인한 가격 형성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정비 구역 지정 고시 66.7%와 신탁 시행자 고시를 바로 할 겁니다. 그때 동의서가 잘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참여가 이루어지면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고 파는 거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점 돼가지고 아마 그게 풀리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가격은 상당히 뛰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행자 고시 이후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종우자산 이제 추정할 수 있는 타 사례를 좀 보시죠. 이제 금호 21구역 이제 비례율이 이제 106% 나왔고요. 이게 최근 저번 달 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게 조합원가가 5구 타입이 7.9억, 84 타입 30평대죠. 10.49억. 거의 반면에 일반 분양가는 4,070만 원. 그 다음에 84 타입이 3,800만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됐네요. 그 20평대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가가 지금 8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제 부가현 3구역. 계속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가가 84 타입이니까 30평대죠. 이게 9.5억이죠. 그에 반면 일반 분양가가 15억이에요.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됐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가는 64%. 여기는 사업성이 좀 많이 좋죠. 우리 추진이도 이렇게 좀 사업성이 좋도록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통기 1차 시범지구 신당 19역 22년부터 정비 계획안이 이제 시작이 됐고 30평 이거 말고 아파트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지금 3,800 맞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2,800만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30평대가 조합원가가 이제 8억 4천, 일반 분양가가 9억 9천. 그러면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85% 수준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종전 자산 가치가 어떻게 상승이 되는가 이런 걸 볼 때는 현재 뉴타운 지역의 시세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현과 흑석 같은 경우는 아현 지역 지금 84 타입이니까 30평대죠. 분양가가 지금 6억에서 7억대인데 8월 달에 18억 5천에 지금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흑석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입주를 했어요. 같은 평수예요. 9억에서 10억 분양가인데 지금 7월 달에 15억 9천에 지금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6억 9천이 상승된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15년 전에 창신 숭인 뉴타운을 이 지역들과 같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꾸준하게 재개발이 진행이 됐고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으로 선회를 했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거의 가격대가 3배 차이 납니다. 그 도시재생 몇몇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이런 주거 환경,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아주 잘 변모가 됐죠.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들러리 너무 이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잘 적극적으로 재개발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제적인 자유와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참 이거 15년 동안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15년 동안 진짜 피눈물이 나는 세월이었다. 거기에 진짜 통탄스럽기까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 재개발에 대해서 좀 모르시거나 뭐 중도이신 분들, 뭐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재개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개발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무실을 이제 만 3년 동안 이제 열고 한 번도 빠짐없이 뭐 추석이든 설날이든 한 번도 사무실을 문 닫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소유자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 뵀어요. 만나 뵈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압축하면 세 가지거든요. 나 분담금 없어. 나 못 들어가. 세 번째, 내가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야, 아파트 되면 월세 받을 수 있어? 세 번째,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내가 지금 생활비 지금 뭐 공공근로 하면서 내가 소일거리 하면서 근근히 내가 벌어서 지금 생활비를 하는데 아파트가 되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제가 세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물 좀 먹을게요. 첫 번째, 분담금. 이 분담금은 저리 이자나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건축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조합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그럼 그것도 빚 아니야? 네, 빚 맞아요. 그것도 싫어? 그러면 전세를 넣거나 반전세를 넣으시면 돼요. 경유공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9억 정도 이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9억입니다. 9억. 그럼 그거 가지고 신축 빌라로 가셔서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반전세 한 5억에 한 150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그 경유공자에 보니까 그렇게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월세를 받으신 분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참 반전세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지금 인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9월달에 이제 기사인데 월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세대인데 요거는 그 월세만 받는 출입구도 따로 생활이 아예 달라요. 예. 그래서 임대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마 그 평형 그 선호도 조사 설문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연세 드신 분, 저희 어머니도 여기 물건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주택연금 하세요. 주택연금. 공공근로나 소일거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냥 주택연금을 해가지고 300에서 350만 원 받으면 충분하게 한 달 생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유공자에 지금 34평에 지금 19억에 지금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창신동을 갖다가 그 경유공자를 많이 비교 분석을 하는데 여기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보다는 좀 더 고퀄리티의 단지를 만들고자 우리 추진위에서 같이 창의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서울시가 어떤 의도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쭉 훑어다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7, 80년대에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중심이 강남이었다면 이제는 강북에다가 실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로? AI, 가상현실, 자율주행, 생명과 이런 요소로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 단지를 갖다가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 지금 그 남측도 지금 스마트 도시라고 해가지고 설계 도면이 나왔고 DDP를 가보면 AI라고 이게 팜플렛을 막 이렇게 열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3년 청소년 통계 자료, 이거 여가부 자료거든요. 최근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9세에서 24세 추계 인구인데 매년마다 떨어집니다. 허나 다문화 학생 수는 2013년과 2022년 9년 만에 3배 이상 지금 늘어난 거예요. 우리 단지도 이제는 싫든 좋든 간에 이제는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국제 부부, 요즘에 K문화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저는 적극 원해요. 그러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친척이든 내 자식이든 외국인과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적극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왜? 인구 흐름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8년 후에 입주가 되려면 369 배율로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여 저희 추진해서 만든 일명 가칭 창의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담은 단지입니다. 동서양의 건축 개념은 틀려요. 동양의 건축 개념은 내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건축 개념이 있고, 서양의 건축 개념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는 건축 개념입니다. 그 둘을 혼합한 삶과 생활이 재현되는 단지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보통 지하나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잘 이용을 안 해요. 하여 종로에 희소성 있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및 복지입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지금 이제 70년대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후로는 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역삼각형적인 인구 분포도가 있죠. 그러면 저도 이제 한 10년이나 15년 후면 이제 실버 세대로 이제 진입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100세 시대니까 단지 안에 건강 케어 프로그램 및 재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다문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교육 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세 가지의 건축적 요소를 가미한 창신동의 단지가 바뀐다고 하면 종로를 떠나 한국의 랜드마크적인 지역이 탄생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0구역 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시 정보 몽땅의 안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지만 나옵니다. 현재 1-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저희도 내년이면은 구역 지정이 여러분들이 잘만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빨리 정비구역 지정이 빨리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구역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서 추정분담금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공개 자료나 향후 일정 등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창신동 이게 지금 9구역하고 10구역인데 구역 지정 목표를 갖다가 24년 4월 달로 지금 해놨어요. 근데 그 진행 사항을 지금 보니까 현재 착수회의, 시구 합동회의, 그다음에 내년 다음 달 초에 이제 개최를 할 거예요. 주민 참여단의 이제 간담회가 지금 열릴 거고요. 그다음에 MP 및 자문 회의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PPT 자료는 이제 끝내고요. 이제 구구역 위원장님에게 이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구역 추진 중인 위원장 하소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소유자 가족분까지 포함해서 한 7, 80분 정도 오셨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행해오면서 소유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에 19역 위원장님이 좀 중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좀 더 쉽게 이제 단어부터 시작해서 궁금해오셨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반에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단어는 취지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사전에 좀 막기 위해서 정해진 날짜입니다. 저희와 같이 신통기 방식으로 선정이 된 창신 9, 19역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28일이 기준이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한 개의 필지가 한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단독 및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쪼개기 일종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쪼개기 일종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신축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창신 9, 19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 걸려 있어서 신축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선정될 때쯤에 좀 자주 나왔던 단어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과열 및 급등 우려가 있을 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창신동과 같이 동 전체가 재개발 후보지로 인식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 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또는 토지 등을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옆에 표를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에 나와 있는데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제곱미터 초과할 시에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6제곱미터는 약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을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이 되고요.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 후에 또 매입 시에 매수 후에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도 모두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증여나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두 가지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소유자분들께서 자주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9구역, 10구역에도 무허가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위반 건축물을 말하고 무허가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그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뚜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타인의 토지에 건물만 올린 모습이 마치 뚜껑을 덮어놓은 모습 같다는 데에서 유래한 은어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에는 두 개로 유형을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점에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들에 한해서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 자격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반면에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 일명 뚜껑이라는 물건은 어떻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 옆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정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하는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인정할 서류나 자료를 갖추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89년 1월 24일 전과 후에 같은 모습으로 존재를 하는 항공사진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낸 공과금 내역 등 수도세나 그런 내역 그런 고지서를 증빙 서류로 갖추게 되시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합 정관에 조합 및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은 토지나 도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분께서 주택이 아닌 토지나 도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입주권 부여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구역에 필지가 만일에 조각조각 여러 개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거를 다 합해가지고 90제곱미터가 넘어야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0제곱미터는 약 28평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하지만 구역이 다르다면 각 구역마다 90제곱미터 이상씩을 다 충족을 시키셔야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36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매 제한, 사고 팔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질문인데요. 조합원일 경우, 그러니까 저희 소유자분이실 경우에 관리 처분 전에 입주권을 받고 바로 매도가 가능한지, 바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면 소유를 좀 더 1년 정도 더 해서 하고 나서 팔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조합원일 경우에는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 처분 이후로도 매도 사고 팔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단 대지 지분이 좀 많이 클 경우에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그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 60제곱미터, 약 18평 정도 전용 면적, 그거에 대한 주택은 그 플러스 1에 대한 주택은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전 고시일이란 입주하는 날짜를 얘기를 하고요. 아래 표 보시면 조합원일 경우에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 자격 기준을 두고 있고 1+1 그러니까 하나 더 받는 조합원 분들께서는 제76조에 따라서 1주택 플러스 1주택의 경우에 입주일로부터 3년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 다물권자라고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계시는 경우 분양 자격에 대한 최근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물권자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같은 구역 내, 뭐 9구역이면 9구역, 10구역이면 10구역 내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일 경우에 지금 가정을 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인 다물권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1인 다물권자일 경우는 아빠 혼자 A, B, C라는 다른 각각 3개의 물건을 혼자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혼자 여러 개의 물건을 한 구역에, 뭐 9구역 내에 3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 1인 다물권자라고 하고요. 1세대 다물권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아빠, 엄마, 아들, 뭐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다른 물건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구역 내에서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주민등록상의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세대주로 해가지고 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1세대 다물권자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한 명의 명의로 여러 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1인 다물권자, 1세대 다물권자는 한 명의 명의로 한 개씩 다른 물건을 다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볼 때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 다물권자 먼저 보시면 올해 2월에 분양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도정법 39조 1항 3조 규정 보시면은 결론은 조합 설립,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경우는 신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신탁 시행자 고시 전까지 한 구역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1인 다물권자는 한 개의 물건만 남겨두고 전부 다 처분을 하셔야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구역을 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신탁 시행자 고시 후에 1인 다물권자의 물건을 팔아서 누군가가 사게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결국은 n분의 1만큼 분양권을 나눠 가져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는 독립적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동 소유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립된 입주권이 목적이라면 신탁 고시 후에는 다물권자의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명 물딱지라고 하고요. 옆에 표로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1인 다물권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A씨가 9구역 내에 2개의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 시점은 신탁고시 완료 전, 조합이라면 조합 설립 전, 그 다음에 신탁고시 완료 후, 조합 설립 후 이렇게 기준 시점이 되는데요. 신탁고시 완료 전에 A씨가 2개 중 1개를 매도를 하고 1개를 보유한 상태로 신탁고시가 완료가 된다면 A씨의 물건을 산 사람과 A씨 둘 모두가 독립된 분양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고시 완료 후에도 A씨가 2개의 물건을 계속 보유를 한다면 1번, 2번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요. 1번은 2개의 물건을 합산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1개의 입주권만을 받고 금액이 남게 되면 정상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 케이스가 있는데 A씨 보유 자산의 감정평가액이 높을 경우에 아까 대지가 크면 1+1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1 입주권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타 몇 개의 더 다른 외외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신탁고시 완료 후에 파는 경우 B씨는 독립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A와 B가 여기 옆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주권을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에 화가 난 매수자 B씨가 분양 신청을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한 구역 내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 매도와 매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신탁고시 완료 시점까지 매도나 매수 사고팔고 하시면 되고요. 조합 방식의 경우는 조합 설립되기 이전까지 시점이고 그렇다면 지금 신탁고시 완료 시점이란 언제쯤인지 그리고 창신 99역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희 99역은 선정이 되고 나서 구청과 시에서 용역을 입찰해서 정비 계획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다음 단계로 크게 보면 구역 지정 66.7% 동의율이 필요한 구역 지정, 그 다음에는 바로 신탁고시 75% 동의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이나 근거는 아래 도정법 20조, 27조, 39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세대 다물권자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세대 다물권자 말씀드렸듯이 아빠, 엄마, 아들 A, B, C 각각 다른 물건을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1세대 다물권자도 기준 시점은 신탁고시 완료 전과 후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요. 신탁고시 완료 전에는 매도를 해도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탁고시 완료 후가 지금 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1세대 다물권자는 1인 다물권자와는 달리 신탁고시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물건을 팔면 그걸 산 사람이 독립적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은 판결로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1인 다물권자의 물건뿐 아니라 1세대 다물권자의 물건도, 그러니까 한 구역 내에 1세대 다물권자 물건도 신탁고시 완료 후에 매수를 사게 되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한 장의 분양권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 소유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자가 분양 포기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같은 구역 내 1세대 다물권자는 19세 이상의 자녀가 같은 세대가 있다 하면은 세대 분리를 시키셔야 하고요. 부부는 같은 구역 내 부부는 그냥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선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는 신탁고시 완료 후 시점이라도 19세 이상의 자녀는 세대 분리시키면 독립된 분양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자녀의 물건을 산 사람도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와 같은 경우는 같은 세대에 다른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 결국 부부는 한 세대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물건을 갖고 있는 한 세대일 경우에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 후에도 제3자가 부부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자도 독립된 분양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해보자면, 주민등록상의 부부와 자녀가 세대주 세대원으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 1세대 다물권자예요. 같은 구역에 부부와 자녀가 각각 다른 물건을 소유를 하고 있을 때 자녀도 입주권을 받으려면 말씀드렸듯이 동일 세대일 경우에 19세 이상인 자녀는 세대 분리를 시키셔야 각각의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세대 분리를 시켜야 되는가? 답변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분양 신청 전 시점까지 세대 분리를 시키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 시점은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독립된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본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판례나 또 바뀌는 부분들이 간간히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에서는 최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질문과 답 내용을 정리를 해서 네이버 카페에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생각이고, 또 주민 간담회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좀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를 좀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통기 선정된 24개, 저희와 같이 2차 선정된 곳들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좀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